자, 소설 6번째, 제6 소설의 시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점은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를 말해요.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있을 수 있죠. 작품 내부에 있는 시점을 1인칭 시점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있는 시점을 3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면 요 왼쪽 시점이 되는 거고요. 반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지 못하면 오른쪽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1입니다. 1. 자, 1은 서술자가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작품 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가 심리 묘사가 가능하다. 알겠어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래? 자, 이런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죠. 두 번째, 2입니다.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물의 심리 묘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시점입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의 외부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물의 심리 묘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4. 이게 4 맞아요, 여러분? 로마자로? 4. 보시다시피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의 심리묘사 일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 거리입니다, 거리. 쉽게 알려드릴게요. 거리를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1입니다, 1. 1. 서술자가 곧 주인공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작품 내부에 있는 내가 곧 주인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자와 주인공은 매우 가깝습니다. 같다. 그치?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같아요. 그렇죠? 같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서술자가 자기 얘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여러분. 서술자는 곧 주인공이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해요. 여기를 인물이라고 바꿉시다. 인물. 서술자가 중심 인물이고 인물이 독자에게 직접 전달해요, 여러분. 그럼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어떻겠어요? 자기 얘기를 독자한테 직접 전달해줘요. 그럼 독자는 어떻겠어요? 인물과의 거리가 가깝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와 인물은 같다. 따라서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러분. 서술자와 인물입니다. 서술자와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물의 심리 묘사를 서술자는 관찰자일 뿐이에요. 그쵸? 서술자는 관찰자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인물, 즉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술자와 인물이 가까울까요? 뭘까요, 여러분? 서술자는 관찰자의 역할만 합니다. 근데 인물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물의 상대방의 심리, 내가 그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가깝다는 얘기가 멀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심리를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가깝다는 얘기야, 멀다는 얘기야. 심리를 안다는 건 가깝다는 거고 심리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멀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인물의 심리 묘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서술자와 인물이, 즉 서술자와 주인공이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 자, 그러면은 독자입니다, 이번에 독자. 서술자와 인물이 거리가 멀어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아쉬운 건 누구예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독자겠죠, 그렇죠? 그럼 독자가 어떻게 되겠어? 독자가 인물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가 멀어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독자가 인물에게 가까이 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독자와 인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째, 두 번째 시점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세 번째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여러분.
서술자와 인물입니다. 먼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니까 서술자가 작품의 심리 묘사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죠? 인물의 심리 묘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서술자와 인물이 가깝다,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오케이. 가까우니까 인물의 심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이번에 인물과 독자입니다. 서술자가 인물과 가까워서 인물의 심리를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인물의 심리 묘사를 다 해줬어요. 그럼 굳이 독자 입장에서는 그 인물에게 가까이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서술자가 이미 인물에 대해서 심리 묘사를 다 해줬기 때문에 굳이 독자는 가까이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멉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즉,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아쉬운 건 누구라고? 독자라고. 그러니까 독자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면 굳이 독자는 가까이 올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밖에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해요? 이 학생 어떤 학생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학생하고 가까우면 이 학생의 심리를 다 알 것이고, 그치? 그죠? 내가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밖에 계신 선생님은 여기 와서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내가 얘기 다 해줬으니까. 그렇잖아. 맞지? 근데 자, 밖에 계신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떠냐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잘 몰라. 공부 열심히 하냐고, 태도는 바르냐고 물어봤는데 잘 몰라. 그럼 내가 잘 모르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밖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시켜봐야 되겠지, 그치? 그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독자는 밖에 계신 선생님이고, 응? 그 다음에 저는 뭐야 지금? 저는 서술자인 거야. 알겠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는 멀다. 반대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멀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시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서술자와 인물이 가깝다는 얘기야, 멀다는 얘기야? 가깝다는 얘기야, 멀다는 얘기야? 그렇지. 심리 묘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멀다는 얘기다. 그렇죠, 여러분? 멉니다. 자, 그러면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를 어떻게 써요, 여러분? 어떻다? 자, 가깝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해보자. 왜냐면 2번하고 4번이 똑같거든. 서술자와 인물은 멀고 인물과 독자는 가깝다. 왜? 둘 다 무슨 방식이니까? 둘 다 서술자가 무슨 역할만 하니까? 2번과 4번은 똑같아. 지금 서술자와 인물은 멀고 인물과 독자는 가깝다고. 똑같아. 왜 똑같아? 서술자가 똑같이 무슨 역할만 하니까? 관찰자의 역할만 하니까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2는 서술자가 안에 있는 서술자고, 4는 서술자가 바깥에 있는 서술자지, 그치? 그럼 뭐만 달라지겠어?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만 조금 더 달라지겠지, 그치? 그죠?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얘보다 더 멀겠지?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안에 있는 서술자보다 조금 더 멀겠지, 그치?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2번과 4번을 비교해보자. 2번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 4번도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먼데 조금 더 멀다. 그치? 왜? 서술자가 어디에 있으니까?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인물과 독자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2번.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 왜? 서술자가 관찰자의 역할만 할 뿐 인물의 심리 묘사를 절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독자가 가까이 간다. 그치? 그죠? 예. 마찬가지 4번도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왜? 서술자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치? 그죠? 근데 얘는 작가 관찰자야. 즉 작품 바깥에 있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더 독자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의 거리를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2번의 거리를, 자, 2번의 서술자 인물의 거리를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4번의 서술자의 거리는 조금 더 멀어져. 한 요만큼 된다고 하겠지, 그치? 그쵸? 조금 더 멀겠지. 더 멀어진 만큼 얘는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 오케이? 그죠? 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자, 거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3개를 이제 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안에 있는 사람이 서술자. 그지? 이쪽이 인물. 이게 독자야, 그치? 자, 서술자가 인물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인물과 독자는 멀어진다, 그치? 자, 서술자와 인물이 멀어지면 인물과 독자는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겠지, 그쵸? 그죠? 예. 그럼 언제 서술자하고 인물이 가까워? 언제? 서술자 인물이 가까울 때는 언제야?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을 때, 알고 있을 때는 가까운 거지. 인물의 심리를 알지 못하면 먼 거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내지 않고 거리로 바꿔서 말을 바꿔서 낸단 말이야.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작품을 주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서술자와 인물과 독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낸다고. 아, 그럼 그건 뭐라고, 여러분? 그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거리로 바꿔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 그걸 혼동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시점과 거리를 항상 연동합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시점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식으로 진술하여 독자에게, 자, 장점입니다. 독자에게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을 알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김유정이 쓴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술자고, 그쵸? 예. 봉필이가 나와요. 봉필은 이제 장인인데 명목상 장인일 뿐 실제는 나를 이제 그 대를 사이로 두고 부려먹으려는 수작을 갖고 있는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봉필을 좋게 봐요. 좋게. 왜냐면 막 내가 결혼 안 시켜준다고 막 대들잖아? 그럼 이제 막 싸워. 싸우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막 화도 좀 풀어주고 때렸거든. 막 이제 막 때려, 나를 이렇게 뭉디 같은 걸 막 때려. 그럼 다치잖아. 그 와서 이제 약도 발라주고 이래. 사실은 때리지 않아야 착한 사람인데 때려놓고 약 발라준다고 착하다고 해. 이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순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숙하지, 좀 부족해. 예. 근데 이제 이 1인칭 주인공심의 특징이 뭐냐면 내 눈에 비친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필이가 나한테 그죠, 와서 약 발라주고 가끔가다 뭐 좋은 얘기도 좀 이렇게 해주고, 야, 너 일 잘한다.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다음 해에 꼭 결혼시켜줄게.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봉필이를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1인칭 주인공 시험의 문제가 이거야. 바로 주인공 눈에 비친 모습만 파악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 바깥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봉필이가 뒷구멍으로 호박씨 가는 걸 주인공인 나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게 주인공 시점의 단점이지. 그래서 김유정의 본봄에서는 그 주인공의 친구로 뭉태가 나와요. 뭉태. 이 뭉태가 봉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봉필이가 사실은 너 자꾸 결혼을 미루는 까닭이 너를 대릴사위라는 명목으로 두고 너의 값싼 노동력, 사실은 공짜지, 그치? 공짜나 다름없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행동임을 이 뭉태의 입을 통해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독자는 사실은 뭉태를 통해서 내 눈에 비치지 못한 다른 세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 시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김유정의 본보에서는 뭉태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제 뭉태의 눈에 비친 이 봉필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에게 조금 더 객관적인 봉필의 모습을 전달시켜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시각에 비친 것만 파악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인물인 내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자, 객관적인 관찰자 눈에 비친 인간 내면 세계를 그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한 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비친 것만 서술하는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벗어나서 만약 이제 이 김유정이 본범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야? 뭉태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뭉태가 주인공이 되고 나는 뭉태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가 관찰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뭉태와 봉필의 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서술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1인칭 관찰 시점의 장점인 거지. 근데 3번 보세요, 여러분.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을 다룰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가 내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뭉태, 그렇죠? 내가 바라본 뭉태, 내가 바라본 봉필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 조금 더 객관적일 뿐 어쨌든 내가 바라본 인물, 내가 바라본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어떤 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주요섭의 사랑방손인과 어머니예요. 주요섭의 사랑방손인과 어머니는 바로 여러분 시점의 특혜를 받은 작품이야. 이 작품이 시점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절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은요. 어머니는 25살에 남편을 잃은 청상과부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랑방손님은 죽은 남편의 친구이자 이 어머니가 그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어머니에게 그 애정을 갖고 있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랑방손님인 거야. 근데 친구가 죽자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 즉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아이를 키우는 그 여자네 집으로 사랑방손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이건 뻔한 내용이야,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했던, 결혼 전에 좋아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뻔하디 뻔한 삼류소설, 그죠? 삼류 통속소설로 떨어질 법한 이야기예요. 근데 서술자가 누구야,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청상과부인 그 어머니의 딸 오키야. 5살 난 어린아이 오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의 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에는 이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냥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의 그 순수한 모습, 막 어떤 사건이 전개되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랑방송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할 때 오키를 통합니다. 오키야, 이거 엄마 갖다 드려.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해서 밥값이라고 해서 밥값 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오키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아저씨가 전해주래. 밥값이래 하고 전해줍니다. 근데 그 안에 열어보면 사랑방송님이 전해준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밥값을 받아서 펼쳐볼 때 어머니의 어떤 표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이의 눈에 의해서, 아이의 시각에 의해서 여러분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장점이 있죠. 만약 이게 여러분 오키가 아니라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그 옆집에 사는 45살 난 중년의 남자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옆집 중년 남자가 서술자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자,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오키 좀 그러니까 서술자가 오키가 아니야, 여러분. 45살 난 중년 남자야. 그 옆집 아저씨. 아이고, 죄송한데 이것 좀 갖다 드리겠어요? 이 아저씨가 그냥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이것들 봐라. 이거, 수상한데? 하고 펴보겠지, 그치?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아줌마, 이거 지나간다 밥값이라네요? 머리 다 알고 있잖아, 그죠? 네. 아줌마, 어머니가 받으면 이제 깜짝 놀라겠지, 그치? 그걸 순수하게 바라보겠어? 저거 좋아하는 거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이것들을 아주, 나몰래 아주 지랄을 하네? 뭐 이런 거야, 그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러니까 관찰자의 눈에 비친 세계만 제한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오키의 눈에 비친 어머니와 사랑방송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다. 그렇죠? 그 바깥에 있는 내용은 오키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독자에게 그 부분만, 그러니까 감추어진 오키 눈에 비친 그 순수한 사랑 이야기만 독자에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다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가 뭐야, 전지? 전지. 모두 지는 알지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술자야.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술자라고. 예를 들면 봐봐요, 여러분. 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인데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는 저 위에 있는 가드야, 가드. 신. 전지전능한 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사랑방송님이 하숙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랑방송님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밥값을 줄 때부터 그 밥값을 왜 주는지를 그러니까 밥값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편지를 담아서 줄 때부터 저 사건 속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이 서술자는 다 알고 있다고. 그걸 독자에게 서술자가 직접 전달해 준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지적 작가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지적인 가드, 즉 작가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심리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야. 인물의 심리면서도 가능하고 또 하나, 봐봐. 또 하나. 이 가드의 특징이 뭐야? 예언 능력이 있어, 예언 능력. 예측력. 예측력, 예지력.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사건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암시. 암시, 복선 같은 거.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 서술자가 누구니까? 누구니까? 전지적인 작가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 관찰자 시점이야.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바깥에 있어. 작품 바깥에. 자, 봐봐. 이 전지적인 작가와 작가 관찰자는 뭐가 다르냐면, 이 전지적인 작가는 이 사건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있으니까 인물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큰 그림, 빅픽처까지 다 한다고. 아니, 멀리 가면 다 보이잖아. 그렇죠? 저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 그치? 작가가 어디에 있다고? 저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인물의 심리 꿰뚫어 볼 수 있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빅픽처까지 다 예상 가능한 방식이 전지적인 작가야. 반면 작가 관찰자는 바깥에 있긴 한데 대등한 위치에 있어. 같은 위치에.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과 같은 위치에, 같은 선상에 있다고. 같은 평면상에 있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지적인 작가는 입체적인 선상에 있는 반면 작가 관찰자는 같은 평면적인 선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치? 그죠?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 사람 뒷면의 세계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기 눈에 비친 평면, 자기 눈에 비친 이 평면만 전달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게 이제 작가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 묘사 불가능하고, 그쵸? 불가능하고, 사건에 대한 예측, 암시 이런 것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작가가 전지전능한 작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가하고는 달리, 일반적인 서술자하고는 달리 작품 속에도 들어와요. 여기를 뚫고 들어와. 그냥 뚫고 들어와.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논평을 합니다. 그게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한 방식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작가의 개입이라고 그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작가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고전소설이나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은 이 전지적 작가 방식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대단히 많아. 예컨대 자, 최만식의 태평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작가의 개입.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에 자기 부친인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앞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울어 이 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자, 이렇게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야, 지금. 윤직원 영감은 뭘 했다고, 여러분? 과연 승리를 했겠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지, 여러분. 자,
지 애비, 응? 아비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 및 300석의 봄을 팔아서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당수 앞에 갔는데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모든 배에 탔던 선원들은 울고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그 서술자의 생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속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거야. 슬프다, 이렇게. 또는 흥부전에서 놀부의 행동을 볼짝시면 뭐 예를 들면 항아리를 들고 가는 여자를 쫓아가가지고 물 항아리를 깨뜨리기, 또 똥 싸는 아이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주저앉혀서 똥 묻히기. 이 어찌 괘씸치 않은가, 이렇게, 그죠? 이 어찌 괘씸치 않은가, 이렇게. 그럼 그 놀부의 행동에 의해서 서술자가 뭐 한 거야, 여러분? 평가한 거라고, 이렇게 평가. 이렇게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암시한다거나 서술자가 특정한 행동 또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 이거는 전지적 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전지적 방식을 뭐라고 한다? 작가의 개입 또는 편집적 논평이라고 해.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아까 거리 설명 드렸고요, 여러분. 자, 문체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렇죠?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가는 뭐 한다고, 여러분? 어떤 작가는 서술의 방식을 많이 써서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쓰는 작가가 있는 반면, 어떤 작가는 대화의 방식을 많이 써서 사건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작가는 묘사라는 방식을 많이 써서 마치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설명하여 실감나게 어떤 리얼리티를 높이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게 각각 작가가 사용하는 글을 쓰는 스타일, 문체라고 한다, 여러분. 문체. 자, 예를 들면 서술입니다. 안진뱅이는 콩밭으로 들어갔다. 아직 날이 저물기 전이어서 잘 여문 콩대를 몇 개 골라 꺾을 수 있었다. 콩밭에 잡초가 너무 많았다. 안진뱅이는 꺾은 콩대를 가슴에 끼고 밭고랑 사이로 걸었다. 조용해서 잡초에 씨앗 떨어지는 소리까지 그는 들을 수 있었다. 자, 말이 콩밭이 잡초밭이나 마찬가지이다. 안진뱅이는 황토끼를 나와 콩대를 빼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좋았다. 날은 금방 저물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어떤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행동을 누가? 서술자가 직접 말로 전달해주는 방식을 서술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묘사입니다. 이지런 졌으나 보름을 같이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후시 흘리고 있었다. 자, 대화까지는 80리 밤길,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 달빛에 젖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밤길을 시각적 그리고 감각적으로 묘사해서 독자에게 사실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입니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한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원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 여러분, 지금 서술자는 누구? 안과 또 아저씨, 그 다음에 나, 이 세 사람이 서로 뭘 통해, 여러분, 뭐 이 대화하는 걸 통해서 자, 사건을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아저씨는 지금 몹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외로워하고 있다. 외로움, 두려움에 있죠. 그죠? 두려움. 반면에 이제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죠? 이기적. 이런 것들을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 독자에게 이렇게 자, 전달해 주고 있죠, 여러분. 훨씬 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술자가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전달하니까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겠네요. 그죠? 자, 이런 걸 대화 방식의 서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소외된 인간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에요. 서울은 산업화 경제화의 중심지로 경제 발달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희생 그리고 소외된 인간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바로 서울인 거고요. 그 다음에 1964년이란 시간적인 배경은 산업화 경제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어떤 어젠다, 그렇죠? 국가 과제로 설정되면서 오직 우리가 무엇만을, 경제 발전만을 바라보고 살던 시대야. 그래서 자연히 인간 소외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역시 1964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인데 왜 하필 겨울이겠느냐, 여러분? 왜 하필 겨울이겠어요? 없는 사람에게 더욱더 가혹한 계절, 즉 그 소외된 인간의 어떤 비극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계절이 언제라고, 여러분? 바로 겨울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어떤 사람이 그 냉방에서, 그렇죠? 냉방에서 뭐 얼어 죽은 채 발견되거나 뭐 이런 일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여름, 그죠? 여름, 가을에는 얼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안, 아저씨, 나 이렇게 세 명이 나오잖아요. 바로 아저씨가 소외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 그래서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거든. 자기는 외롭다고, 같이 있어달라고. 물론 그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여러분? 일찍 손을 쓰지 못해서 병원에 늦게 가서 결국은 병이 커진 거고, 사실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어떤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안과 나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죠, 여러분? 근데 안이 뭐라고 그래? 모두 같이 방에 드는 것이 어떨까요? 했더니 안이 뭐라고 그래? 나는 아주 몹시 피곤합니다. 그런 아저씨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자기는 피곤하다고 여기서 빠지겠대. 그러니까 아저씨의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에는 자신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어떤 단절된 인간관계 또는 비정함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안인 겁니다. 이 작품에 보면 작가는 등장인물을 안, 아저씨, 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장치냐면 이것도 하나의 소설적 장치예요. 바로
현대사회가 비인간화된 측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 바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 익명성입니다. 여러분. 익명성. 이름을 감추다 보니까, 그죠? 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비정해져요. 인터넷 댓글에 자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인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더 막 자극적이고, 그죠? 예. 그 폭력적인 댓글들을 많이 단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연예인 중에는 그 댓글 보다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우울증 생기고 이러잖아. 그게 익명성이야, 익명성. 그래서 작가는 이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뭐야 여러분?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걸쳐가지고 뭘 배웠냐면, 자, 소설의 3요소, 그죠? 주제, 구성, 또 뭐였다고 여러분 지금 금방 배운 문, 책까지, 그치?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지?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또 사건, 그리고 배경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과 사건 간의 유기적인 연결, 그죠? 사건과 배경 간의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배경과 인물 간의 인과성, 이런 것이 이제 구성이라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왜 다 알아둬야 되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떤 한 가지를 물어보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주고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자, 서술상의 특징으로 출제를 해요, 여러분. 윗글을 주고 나서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배경, 문체까지 물론 이제 시점을 포함시켜서, 시점과 거리를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다 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서술상의 특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소설 한 작품에서 여러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작품에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 면만 부각시켜서 내기는 사실은 부담이 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물어본다고. 자,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그리고 구성의 3요소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점과 거리 포함합니다. 이게 다 서술상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제 현대소설 감상의 실제, 자, 이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